제가 원한 것은 단 하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수년간 열쇠를 찾아 헤맸겠지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영화 화이트 타이거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책플릭스의 쇼호스트 본입니다.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필입니다. 아, 바뀌었네요, 소개가. 아니, 우리 유튜브에 네.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보고 여기서 쇼호스트 역할 같다고. 오늘도 좀 신나게 영업해보려고 소개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매번 물건이 매진되긴 하나 보네요. 영업이 좀 잘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제 얘기 듣고 영업당에서 봤다는 분들이 벌써 한 3분. 매진 그 정도면. 또 보셨잖아요. 책디도 보셨잖아요. 그쵸? 봤죠, 저도. 오늘 저는 오프닝부터 약간 이거 좀 열받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열려있다고 말을 해줬던 게 아니잖아요. 안 열어본 너 잘못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 유명한 말 중에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막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두드리면 열린다는 게 아니라 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구하지도 않고 왜 안 줘 이러지 말고 끊임없이 너가 구하면 된다 이런 뜻인데, 이 주인공은 구했던 것 같거든요. 노력도 했죠. 네. 근데 그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뭐야,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야? 뭔가 이런 순간을 그리고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덕PD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떠도는 짤 중에 불평등 관련된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출발선 똑같다고 하는데 이제 누구는 부모님이 사준 자동차 타고 달리고, 그쵸. 누구는 부모님이 타고 있는 수레를 끌어야 끌고 되고, 달리고, 뭐 아니면 벽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사다리 높이가 다 다르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제외하고 문은 열려 있었다. 그러니까 기회가 평등하다고 말하는 건 이제 입장 바꿔 생각이 안 되는 경우 아닐까 싶은데, 이제 좀 빡치긴 짧은 오프닝을 보고 두 분의 그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일단은 오늘의 오프닝은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 화이트 타이거의 주인공 발람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대사인데, 제가 이제 영화의 초반부터 끝까지 오늘 쭉 소개를 할 테지만,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쭉 사회적으로도 본인 개인적으로도 계속 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변화 중간에 이 대사, 이 장면이 큰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이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였습니다가 발람이에요? 라고 말한 게 발람이에요. 맞아요.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게, 그리고 발람이 찾고 있었던 열쇠라는 게 정말 리터럴한 열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상징인지 쭉 추측해보시면서 쭉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프닝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저는 이 부분 들으면서 약간 트루먼 쇼도 생각났거든요.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만 사실 나가려고 하면 또 그냥 쉽게 나갈 수 있었잖아요. 몰랐잖아, 근데. 몰랐지만 이제 누가 알려주는 거죠. 이게 여기서 어떤 인물이 이제 알려주는 건데, 어떤 얘기인지 좀 알쏭달쏭 하시죠? 그럼 본이가 준비한 이 영화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과목 특집 하고 있죠. 네. 수능 앞두고. 과연 이거 무슨 과목인가? 맞아요.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경제 과목 선택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제가 경제였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경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흥미진진한 영화 한 편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경제 쪽 이라고요? 들어보세요. 경제를 공부하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부자를 찾아가야 돼. 자수성가한 부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시아 최고의 부자가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아시아요? 네. 아시아? 중국? 중국 아니면 인도겠지. 보통 중국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결혼식에 참석했던 그 인도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그 부자. 인도 갑부들은 중국 갑부랑은 또 비교가 안 된대요. 아시아에서 부자가 가장 많은, 갑부가 가장 많고 가난한 사람도 가장 많은 나라,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가 가난한 사람도 정말 많고 갑부도 정말 많아요.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뭐 카스트 제도의 가장 아래에는 거의 불가촉 천민들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자는 이재용 부회장도 아부를 할 만큼 부자인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낮은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공부해보고 좀
자세히 들여다볼만 하잖아요. 책으로 나와야죠. 바로 오늘 소개할 영화 화이트 타이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도 영화고요. 2021년에 비교적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실화는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그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 참고로 이 소설이 2008년에 맨부커상을 수상했어요. 한강 작가도 받았던 맨부커상. 한강 작가의 이제 맨부커상 선배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요즘 한강 작가를 어떻게 해서든 언급을 하면 좋잖아요. 제가 흑백 요리사를 언급을 해야 되나 하다가 아무튼 여기서 살짝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겠고 아직도 지적 허용이 안 빠졌네. 상에 대한 허용. 지적 허용도 지성이다. 네. 위선도 선이다. 지적 허용은 사실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야. 그럼요. 나중에 또 그 주제로 얘기하면 좋겠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화이트 타이거라는 그 영화의 제목은 말 그대로 백호예요. 하얀 호랑이죠. 그러니까 정글에서 이 백호가 자연 발생을 하는 그 시기를 보면 100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돌연변이가. 그래서 불세출의 영웅이나 천재를 비유하는 말이 화이트 타이거가 되는데 제가 발람 이야기했죠. 영화의 주인공인 이 발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인도 사회의 밑바닥에서 뭐 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 부자가 된 현재의 발람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뭐 이 이야기를 쭉 줄줄 설명해드리는 것보다 이게 우리가 어쨌든 경제 과목 다루는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좀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발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췄던 조건들을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10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한 10계명. 맞아요. 인도의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10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들으시면서 좀 끄덕끄덕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약간 스러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약간 나는 이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가? 내 인도인이 아닌데? 인도인이 아니어도 약간 그러니까 인도의 사회는 한국의 좀 약간 극단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짚어보면서 줄거리를 쭉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발람이 계급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건, 명석한 두뇌를 타고났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단 해봐. 일단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인도의 깡시골 중에서도 더 깡시골인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10명의 가족, 그 대가족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10가족 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짜 비참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악덕 지주가 이 가족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가족이 일하는 모든 것에 일부를 계속 가져가야 됐기 때문에 근데 일부를 계속 가져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벌어도 빚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점점 줘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결핵에 걸려서 그냥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는데 그 결핵 약을 못 구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이제 발람이 보면서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도 발람이 너무 머리가 좋고 이제 명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굉장히 열악한데 글을 가르치는데 발람만 막 영어도 빨리 배우고 해서 선생님이 발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화이트 타이거야. 라고 그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너는 이 한 세대에 한 번 정도 나올 만큼 똑똑한 애다. 그래서 너는 꼭 대도시에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사실 처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못 가고. 그러면서 발람이 또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갔다가 시장에서 이 존재를 보고 우리 가족과 똑같다라고 느껴요. 근데 그 존재가 바로 닭장 속에 갇힌 닭이었거든요. 그냥 뭐 갇혀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닭장 속에 있는 닭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닭들이 바로 칼에 잘려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닭장의 문이 열려도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아는 닭도 저항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지긋지긋한 동네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꼭 이 닭과 같다. 닭장과 같다. 그러면서 이 인도 사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가장 대단한 발명품, 위대한 발명품은 이 닭장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어릴 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언젠간 난 여길 벗어나겠다라는 기회를 엿보는데 그런 발람이 성공하게 되는 두 번째 조건,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지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악덕 지주. 근데 그의 발람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결정적 사건이 이제 어릴 때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보통 한국에서도 악덕 사장님 혹은 악덕 지주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요. 맞아. 그래서 이 악덕 지주의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아숍이라는 인물을 지금부터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아숍은 미국 유학을 갔다가 엘리트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숍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특이한 게 딱 전형적인 미국 진보적인 그런 미국 엘리트 인도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겉으로라도 평등한 가치관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발람이 아숍에게 가서 지주 아들이니까 막 주인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주인이에요. 그냥 이름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근데 그 아숍이라는 인물이 발람이 보기에는 너무 흥미롭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인물로 보여서 계속 아숍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그러다가 아숍이 두 번째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엿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는 것을 엄청나게 어필을 해요. 그 옆에 가서 막 이 험난한 길을 나는 잘 다닙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도시로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어필을 하는데 그때 약간 고민을 하니까 나는 돈도 안 받겠다. 그래서 언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나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같은 주인님의 아들에게 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너무 아부를 잘해요. 근데 그러면서 채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두 번째 운전기사로 채용이 되는 게 그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사건인데 그 아숍이 혼자 온 게 아니라 핑키라는 와이프를 데리고 와요. 아숍과 핑키 부부는 이 전체 영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부부인데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굉장히 호감형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도인 엘리트 부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옷도 룰루레몬 레깅스 같은 거 입고 있어요. 실제로 그 핑키가. 선하고 평등하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뭔가 이 세련된 영어, 미국 영어를 구사하면서 옷도 잘 입고 멀끔하고 IT 업계 종사를 하는 실제로 그런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발람을 데리고 같이 비디오 게임을 하러 가자라고 해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내인 핑키는 1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미국인 자아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엘리트 그 발람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는 인물들인데 여기서 드라이버로 고용이 돼서 대도시로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사람이 다름 아닌 본인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히려 이 지주의 아들은 자기를 끌고 가주는데 이제 할머니가 너 없으면 우리 집은 이제 누가 한 명이 또 일을 하냐. 그러면서 할머니가 너 가서 번 돈 여기로 다 보내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허용을 해줘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람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해요. 왜 할머니가 나를 가로막지? 내 팔자 좀 펴보겠다는 걸.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기득권이 선하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뭔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악하고 선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발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재능 아부를 정말 잘해요. 그 도시에 가서도 정말 끊임없이 아부를 합니다. 해야지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주님 진짜 간디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주님이 오면 엎드려요. 그래서 발을 막 닦고 근데 이거를 정말 본인이 자존심 상해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뻐서예요. 내가 이렇게 지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서 이 도시까지 따라올 수 있었다라는 것에 정말로 기뻐서 막 이렇게 돈을 난 안 받고 싶고 기사가 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서 계속 그 주인들의 신임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능은 정보 수집을 통한 경쟁자 제거인데요. 제가 두 번째 운전기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더 베테랑인데 선배죠.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에 가거나 더 큰 도시에 갈 때는 항상 첫 번째 운전기사를 데리고 가니까 본인이 델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 첫 번째 운전기사의 뒤를 밟아서 그가 무슬림이라는 정보를 파악해요. 근데 여기는 힌두교라서 무슬림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 첫 번째 운전기사가 무슬림이다라는 정보를 흘려서 그를 잘리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전기사로 이제 또 다시 한번 승진을 하죠.
그리고 그의 재능 5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엄청나요. 근데 저는 이 점이 결국 그를 성공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한 그 아숍이라는 미국에서 온 인물이 IT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발람을 보고 지나가는 말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람은 참고로 인터넷이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발람처럼 저렇게 글은 알지만 인터넷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넥스트 시장이야. 우리의 블루오션이야 라고 자기들끼리 그 미국인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발람은 거기서 시장에 가서 인터넷을 사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려는 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근데 그러다가 인터넷이 뭔지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본인이 이제 퇴근하고 컴퓨터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혼자서 막 인터넷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나중에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 어떤 것도 배우냐면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배우거든요. 거기서 그 지주 가족들이 정부의 관료들을 수시로 접촉하면서 뇌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옆에서 그 뇌물 실을 때 가방 같이 들어주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의 성공에 찾아온 6번째 조건, 귀인입니다. 사람이 귀인을 만나야 돼. 운도 좋아야 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이제 첫 번째 운전기사가 돼서 델리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델리에 가보고 정말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중에서도 시골에 살던 발람이 막 인도에 잘 사는 사람들을 처음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고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처음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숍의 아내 핑키는 아숍보다도 더 진보적인 거의 미국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고요. 근데 그 아숍의 아내 핑키의 친구가 인도 집에 놀러와서 발람을 보고 한 소리를 해요. 아, 왜 이렇게 냄새나. 아, 저 사람은 진짜 인간 같지도 않다. 너무 냄새난다. 왜냐면 양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핑키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아숍을 불러서 우리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라고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위생 개념이 없는 아숍한테 이제 위생에 대해서 알려줘요. 아, 발람에게. 근데 그러자 이제 발람이 여기서부터 충격을 받고 첫 번째로 그 충격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양치를 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차인표 양치보다 더 분노의 양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가 여러분 진짜 명장면이에요. 그동안 몰랐던 걸 깨닫는 맞아요. 장면. 그러니까 발람이 돈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치약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치약을 사고 양치를 하면서 약간 눈에 눈물이 고여서 막 분노의 양치를 하면서 어떤 내레이션이 나오냐면 왜 아버지는 나에게 양치질을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인간다운 삶으로의 어떤 욕망이 심겨진 거예요. 왜 나는 짐승처럼 살았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난 인간처럼 살겠다라는 어떤 선언을 하는 거죠. 양치를 하면서. 그러다가 성공하는 사람이 맞는 7번째 조건. 커다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위기를 한번 맞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인생이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그 발람을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구제해주고 깨우쳐준 가장 선한 인물이 핑키잖아요. 근데 핑키가 생일을 맞아서 막 술 먹고 놀다가 너무 신이 나서 발람한테 야, 너 차 내가 한번 운전해봐주면 안 돼? 너가 주인처럼 뒤에 앉고 내가 운전해보고 싶어 라고 해요. 근데 너무 원하니까 그냥 하게 해준 거예요. 슬픔의 삼각형도 생각나네. 슬픔의 삼각형 생각나죠. 근데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결국 막 길이 너무 험하니까 한 소녀를 그 차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해서 사망 사고를 낸 거예요. 살인이지 뭐. 그렇게 되고 발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했다고 하겠죠. 발람이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인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본인이 피 다 닦고 시체 처리하고 그 다음 날이 돼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주인 가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람을 집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발람은 그 주인 집에 가면 소파에 못 앉았거든요. 바닥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소파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서 막 좋은 차도 내오고 좋은 음식도 내오면서 환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막 발람이 처음에 정말 어리둥절해서 나한테 이제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나? 이렇게 기대하는 눈빛이 보여요. 근데 결국 그에게 이제 주어진 게 뭐였냐면 내가 운전했다라는 자백서에 도장을 찍게 하거든요. 지장을 찍게 하는데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너희 가족들도 다 증인이 되어줬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가족들한테 이미 거액의 돈을 준 거예요. 여기서 그 여러 가지의 감정을 발람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감정은 내가 이 주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효능감과 안도감도 느끼면서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자부심도 느끼면서 동시에 그동안 위선적으로나마 나에게 잘해줬던 핑키가 결국 나를 그냥 이렇게 이용해버린다라는 그 굴욕감, 비참함, 그리고 내 가족마저 이 합의금에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그런 환멸감을 느끼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는 포인트가 제가 말한 이 다양한 감정들이 이 배우의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 그 표정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저는 막 몇 번을 다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것 같기도 하고 분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한 그 표정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이없게도 사실 이 사건이 CCTV가 없었고 아무도 이 사고를 본 사람이 없어서 그냥 무마돼요. 다행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경찰이 수사조차 안 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소녀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불행이지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족과 발람에게는 다행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발람이 다시 기사일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발람은 이 사건을, 이 위기를 계기로 순정해오던 삶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사일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이 세상이 이 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 배우가 중간에 바뀐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배역을 담당하는 배우가 바뀐 줄 알았을 정도로 인물이 갑자기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얼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막 양치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점점 깔끔해지고 그 인물이 점점 달라지는 그 모습도 꼭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조차 사실은 뼛속까지 나를 대체 가능한 하인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 깊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공하는 사람의 8번째 조건을 깨달음이라고 정했는데, 진짜 억지로 가기 시작하니까 왜 굳이 10개 했을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실 환멸을 느낀 사람은 발람뿐만이 아니고 핑키도 그러겠지. 본인이 엄청난 죄책감과 환멸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본인이 위선자였다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잖아요. 감옥은 가기 싫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핑키가. 혼자 핑키가? 가족들과 남편을 그냥 다 두고 내가 이 인도에 살면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난 미국으로, 뉴욕에 살았었거든요. 난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면서 도망을 가는데, 근데 도망갈 때 공항까지 태워다 달라고 발람을 깨워요. 그래서 발람한테 그 공항에 가는 길에서 하는 대사가 바로 이거야? 오늘의 오프닝입니다. 그러면서 도망쳐라. 너는 계속해서 열쇠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은 이미 열려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거액의 돈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현금 뭉치를 건네고, 시드머니? 그거를 건네고, 그러니까 이 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서 건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동안 일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건네고 이제 가는데 발람은 그 돈을 보고 의문을 가져요. 근데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면 돈을 받는 게 맞는데 내가 왜 그 합의서에 사인할 때 나는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 라는 의문을 처음으로 가져요. 저는 근데 이 깨달음의 장면이 발람이 인생의 그 세계관이 확 달라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의문이 따라오냐면, 나 왜 월급 안 오르지? 그러니까 월급이 정말 적거든요. 월급 안 오르지? 내가 주인을 목숨 바쳐서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지? 왜 나는 인간답게 살 수 없었지? 라는 의문이 이 사람에게 닥쳐와서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도 혹시 평생 의심 없이 믿어왔던 어떤 믿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깨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생까지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쉽지 않다. 난 지금 이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주마등처럼 최근 몇 년이 스쳐 지나가고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제 우리도 회사 팟캐스트니까 회사 얘기하면 좀 그렇죠. 너무 그런 무거워지기도 하고. 저는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났는데, 이건 되게 집안 얘기여서, 저는 제가 학창 시절에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돈 아끼라고 나도 해서? 비슷해.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갑자기 떠오른다. 그 당시에 그 가난을
기준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를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내가 걸스카우트를 할 수 있느냐, 뭐 CA 활동할 때 돈이 드는 뭐 영화 관람 뭐 이런 CA를 할 수 있느냐, 그 세 번째가 애들과 비교했을 때 내 일주일 용돈 수준, 용돈이 중요하지. 그걸 딱 비교해 보면은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그걸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 평균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돈도 없으니까 걸스카우트도 하면 안 돼. 이거 옷도 다 사야 되고 활동비도 들고 맞아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다 보냈는데 나중에 그런 걸 깨닫잖아요. 우리 집이 자가냐, 어디에 위치하며 막 이런 걸 어렸을 땐 그런 걸 모르다가 모르고 그리고 그냥 실제 부모님 소득도 모르잖아. 전혀 맞아요.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나중에 알고 언니랑 어쩌다가 이제 학창 시절 얘기를 하다가 언니 근데 우리가 학생 때는 진짜 우리 집 가난하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같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근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랬는데 내가 못 누리고 있던 걸 우리 오빠는 누리고 있었어. 우리 언니는 다 했어. 우리 언니는 아람단하지. 그러니까. 모든 그리고 자기는 매일매일 웰치스를 한 캔씩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둘째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게. 너무 아니 웰치스 하나면 그 당시에도 한 700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웰치스는 똥캔이어서 비쌌지. 그러면 맞아요. 그걸 일주일 내내 먹으면 그게 얼마예요? 내 용돈은 그게 안 됐는데. 왜냐면 우리 같은 성격은 우리 엄마 아빠 돈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참아야지 이러면서 참고 있었는데. 먹었는데. 언니는 뚱캔을 매일 먹었어? 맞아. 알고 보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더라. 그래서 저는 아웃백을 거의 고등학생 돼서 처음 가봤는데 언니는 거의 매주 갔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근데 야 이건 차별이지. 돈이 어디 있어서 할 때 언니는 가고 싶으면 말을 했다는 거야. 나는 아웃백 가고 싶어. 나는 엄마 난 뚱캔 사 먹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 이걸 말을 했던 그렇지. 거예요. 와, 근데 저가 지금 얘기 듣고 확 떠올랐는데 내가 정확하게 그랬어. 우리 엄마가 피아노 학원 운영했다는 얘기 저번에 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때 20년, 30년 전에 벌었던 돈이 내가 지금 받는 월급보다 많아요. 그 시절 물가로. 그럼 잘 살았네. 잘 살았잖아. 잘 살았는데. 아쇼기네요, 아쇼. 나 진짜 몰랐던 게 딱 그거야. 딱 그거. 정확하게 용돈도 너무 적고 또 일단 집에서는 되게 검소하게 살았어. 우리 집은 외식도 거의 안 하고 밥도 엄마가 거의 다 해주고 생활 습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진짜 돈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나도 정확하게 아무것도 요구 안 했어.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세뱃돈 받은 걸로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벌벌 떨면서 했고 막. 여기가 약간 대체적으로 착한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지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엄마 말로는 너 사실 옷이나 이런 건 다 브랜드였다. 근데 무슨 상관? 나는 게임방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첫째들은 좀 누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심지어 누린 것도 많지는 않은데 사실 저는 거꾸로예요. 내가 나한테 K차녀 서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거꾸로긴 한데 문제는 그걸 깨달은 뒤에는 이제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실제로 힘들어진 다음에 옛날에 잘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누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이 눈치. 그러니까 눈치가 좀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지. 좀 했었어요. 맞아요. 아무도 모르고. 우린 너무 정직하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하면.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활비를 적게 쓴다. 그것도 맞죠. 그런 것도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 없이 믿어왔다가 깨졌던 그 큰 믿음은 너무 하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유가 사실은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특히 한국인들한테 안 좋죠.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유팩 선생님이 다 안 먹으면 혼내서 강제로 먹였잖아. 강제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먹기 너무 힘들어서 제티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제티 타먹고. 맞아.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체질에는 정말 안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차갑잖아요. 차가운 우유를 초코를 타서 먹는다는 게 사실 안 좋은 거였는데 그냥 학교에서 나라에서 우유 좋다고 하니까 이건 낙농업계 이거 카르텔 밝혀내야 된다. 없지 않고. 근데 아무튼 그랬던 경험을 저는 좀 가볍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유 때문에. 발람은 우리 정도의 이 깨달음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이 믿고 있던 주인과 하인의 관계 그리고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에 대한 완전 개념이 생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성공하게 된 9번째 조건은 자기만의 비즈니스 구조를 짜기 시작해요. 이게 점점 억지인가요? 10개 맞추려고 정말 승리도 다르고 진짜요. 진짜 왜냐면 사람이 영원히 봉급만 받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자기만의 돈을 나만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보세요. 발람이 기사잖아요. 발람이 가진 자산이 뭐가 있어요?
차가 있죠. 그러니까 월급 이외에 내가 이 차를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를 고장 날 때 고쳐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장 나지 않은 부품 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기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 그걸 나누는 거죠. 그 리페어 샵이랑. 아유, 현대 자본주의에서 그리고 아니면 주인이 기름 채워라 하고 가면 기름 이만큼 채우고 이만큼 빼돌려서 기름 다시 팔아.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주인이 뭐 어디 다른 도시에 가 있거나 일을 안 할 때 우버를 해요. 우버 드라이버를 하면서 픽업 서비스를 하면서 또 뒷돈을 챙겨. 이렇게 세 가지로 본인이 또 현금을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위에서 그 뇌물 스킬을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IT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주들이 계속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걸 보면서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본인이 이제 현금 흐름을 조금 만들고 난 뒤에 본인은 자기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한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적선을 해요. 아주 그냥 작은 금액을. 그랬더니 주인이 얘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야, 너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 근데 그걸 보고 본인이 죄책감을 버려요. 자기가 지금 사기치고 있다는 죄책감을 버리고, 우리 주인은 내가 3년 동안 일해도 못 벌 정도의 돈을 정치인한테 줘버리는데 내가 그냥 1달러 적선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구나. 내가 죄책감 안 느껴도 되겠다라는 것까지 본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더 나쁜 놈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사실 돈이 흐르는 어떤 구조일 뿐이지 사기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이제 사업가적 마인드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범죄적 마인드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쫌쫌따리로 돈을 모아봤자 뭐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성공하게 된 10번째 조건. 범죄. 범죄잖아. 큰 범죄입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스포일러 조심을 하시고요. 보실 분들은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 계속 뇌물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그냥 이 뇌물 갖고 튈까?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왜냐면 뇌물을 이동하는 걸 본인이 하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 못했던 이유가, 시골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있어요. 너가 튀면 걔네 바로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주인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왜 돈 더 많이 안 보내? 너 계속 돈 안 보내면 니네 주인한테 내가 너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름도 모르는 조카 한 명을 보내요. 얘 네가 먹여서 키워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우리 주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나를 착취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아숍이 그 사실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이랬잖아요. 교통사고 내막도 알고 하니까 주인이 점점 얘를 껄끄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드라이버를 면접을 봅니다. 근데 그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제 휴가를 강제로 줘요. 하루를. 그게 평생 휴가를 안 주다가 야, 너 하루 조카랑 놀아라 라고 하면서 휴가를 주는데, 그때 조카와 동물원에 뭐 데리고 갔다가 그 동물원에서 운명적으로 화이트 타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시인, 인도에서 되게 유명한 시인의 구절이래요. 근데 뭐냐면 그 구절이 떠오르는데, 인간이 실로 아름다운 것을 목도한 순간에 노예가 되기를 멈추게 된다. 라는 말을 떠올리고 거기서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기절을 하면서 본인이 인지하게 된 게,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구나. 그걸 되게 깊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고 난 진짜 이 닭장 안에서 나가고 싶다. 나는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본인의 욕망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 백호를 통해서. 그러면서 어느 날, 비 오는 날, 이제 그날도 아숍이 주인이 뇌물을 싣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가는 길에 차를 정차해 두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숍을 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돈을 버는데 도움이 돼요? 자기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런 건가?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가지고 가던 그 뇌물을 본인 손에 넣고 어떻게 하냐?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숍이 IT 업자라고 했잖아요. 항상 아숍이 하던 얘기를 주워 들었거든요. 근데 아숍이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가장 미국 기업이 많은 도시가 벵갈루루라는 곳이다. 왜냐면 거기가 미국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아숍을 죽이고 벵갈루루로 간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바로 벵갈루루로 떠나요. 그 떠나는 길에서 나오는 그 표정 연기도 너무 압권인데, 근데 가서
본인이 뇌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바로 누굴 찾아가냐? 경찰서장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경찰서장에게 돈을 건네면서 요즘에 벵갈루루 지역에서 운전면허 만료됐는데 계속 기사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거 좀 사회적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경찰서에서 운전면허가 만료된 기사들을 다 영업중지를 시켜요. 그럼 기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사들이 일거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본인이 화이트 타이거 드라이버스라는 드라이버 기사 플랫폼 업체를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택시 기사들을 다 이제 고용을 하면서 벵갈루루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거기서 택시 서비스 업체 1위에 엄청난 CEO가 돼요. 근데 이 CEO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존경받는 CEO가 된 이유는 2가지 원칙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사고가 생길 시 책임을 기사가 아닌 회사가 진다. 2번째 원칙은 기사가 운행 중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그 집안의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생계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이 2가지 원칙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사람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건 아숍을 살해했다는 거에 혐의는 비껴간 거예요, 아예? 그래서 원티드 그 수배 전단이 계속 붙어 다니는데 일단 인도가 너무 넓어서 나중에 연결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본인이 이름을 바꿔요. 발람에서 뭘로 바꾸냐? 아숍으로 바꿔요. 아, 진짜? 네. 근데 신분을 그렇게 그 정도로 인도는 그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약간 나중에 어떤 식의 약간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는 잡혀도 풀려났을 거다. 왜냐면 본인이 그때 돼서는, 잡힐 때가 돼서는 이미 엄청난 부와 그 커넥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인도에서 굉장히 평범하게 생긴 얼굴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영화 대사에 이런 농담이 나와요. 인도에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몇억 명이 있어서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 수배 전단이 경찰서에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보지 않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의 신분을 세탁하고 성공적인 사업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장면이 그 애플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스타트업 대표처럼 자기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진짜 이 장면은 맨 첫 번째 나왔던 발람이랑 정말로 아예 다른 사람 같아요. 얼굴도 뭐 외모도 태도도 눈빛도 표정도 아예 다른 사람 같고. 근데 그러면서 이 발람의 아름다운 자수성가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마지막 장면을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요. 별로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발람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마치 굉장히 아이디어란 정말 이상적인 회사 같거든요. 그 직원들도 만족하고 막 화이트 타이고 막 유니폼도 다 주고 그 사람들 관리도 보험 관리도 잘해주고 이런 양심적인 CEO가 되는데, 사실 그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는 또 엄청난 범죄를 또 많이 저지르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사람들의 평을 많이 이제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인도라는 닭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고.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유를 찾아 떠난 발람을 응원하게 되는 게 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인물에, 저는 사실 또 발람 이전에는 아숍과 핑키의 감정이입이 또 됐었거든요. 나 같아도 내가 약간 핑키처럼 행동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 핑키, 아숍, 그리고 발람 세 인물의 감정에 계속 감정이입을 해보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왕추천. 너무 재밌어요. 내가 gat혀있는 닭장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완전요. 범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네, 가리자. 그래도 한국 사회는 인도 사회와는 또 다르니까. 그렇지 않아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아숍이 결국 그걸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글을 빨리 배우고,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서 유일하게 글을 빨리 배우고 눈치가 빠르고 인터넷을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열심히 AI 근데 저는 그 뭔가 닭장을 벗어나고 처음에 말했던 대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과연
CEO가 되는 게 인간답게 사는 그런 기회인가? 뭔가 그 결론이 지가 아래. 자기가 맨 처음에 말한 그 기회가 맞는 건가? 그러면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마지막에 주인의 돈을 들고 도망치는 거예요. 발람이 사실 처음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그 전까지는 본인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깨달음 8번째였나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 대사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열쇠를 찾아 헤맸겠지만 사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다. 사실 하려면 언제든 할 수 있었는데 네가 그 문의 존재, 열려있는 문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까지 사람에게 이제 그 시스템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감정의 누적도 필요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이 정도까지 쌓여야 이제 폭발하는 거지. 그것도 필요할 거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재밌죠? 위험하니까. 재밌죠? 영업 당하셨나요? 아니요. 내 취향은 전혀 아니요. 회사 얘기 자꾸 안 떠올리려고 안 떠올리게 해도. 하는데, 근데 이거는 꼭 진짜 내용뿐만 아니라 단지 이 배우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왠지 묘사하는 것만 들으면 퍼펙트 데이즈의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게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맨 처음에 선생님이 얘를 화이트 타이거라고 명명해준 것도 엄청 큰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네요. 그 주인공한테는. 맞네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넌 화이트 타이거야.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영화 화이트 타이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클로징 코너 요즘 뭐 봤지를 제가 준비해왔는데 제가 오늘 이 영화 소개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제가 가져온 영화가 사극판 화이트 타이거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뭐 비슷하진 않지만 아숍이라는 인물과 되게 비슷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저희 상의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볼수록 저도 계급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넷플릭스에 10월 11일에 공개된 전란. 저 못 봤어요. 핫해. 이 강동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강동원이랑 차승원이 아주 그쵸.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그 고려 거란 전쟁 이후에 사극을 또 처음 보는 듯한 그 느낌이어서 네, 반갑게 틀어봤는데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때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조선시대입니다. 그때 계급이 있었잖아요. 노비와 양반. 그중에서도 무신집안의 최고 무신집안의 아들이었던 종려라는 인물이 있어요. 종려? 네,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근데 말씀하신 그 아숍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유명한 집안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집의 종이었던 천영. 천영이 바로 강동원 씨가 배우로 발람이네요, 발람. 네, 연기한 그 사람입니다. 그 둘의 우정 얘기가 첫 번째 갈래인데 원래 계급이 다르면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천영이 그 무신 집안의 아들 종려보다 훨씬 무술을 잘했던 거예요. 검술도 좋아. 뛰어났구나. 네. 그래서 둘이 알려주고 하면서 둘 사이에 이제 우정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종려에게 너 어떻게 노비랑 그렇게 놀아나냐, 어떻게 노비를 부려야지 그 친구가 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거든요. 아내도 뭐라고 하고. 근데 그런 걸 싹 다 무시하고 괜찮아 하면서 나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 라고 마치 아숍처럼 같이 놀았던 거죠. 근데 이 우정을 테스트하듯이 나중에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쌓이고 나중에는 결국에 적으로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래가 무능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왕 선조가 나와요. 차승원 아니야? 맞아요. 차승원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차승원이 연기한 선조와 백성 간의 관계가 전 두 번째 갈래라고 보거든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선조가 백성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난 살아야 돼 하면서 도망가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뭘 하냐면 무너진 궁을 다시 세우겠다며 그 전쟁통에 사람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백성들한테 건물을 다시 지어라. 궁을 쌓아 올려라. 이런 식으로 또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때는 언제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당연하듯이 날 위해 이건 해야 돼 하는 그 리더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갈래 이야기를 관통하는 게 전 바로 계급 같거든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그 감각. 그러니까 흑백 요리사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오는데 해시태그 흑백 요리사.
둘이 오늘 옷도 약간 그렇게는 아니구나. 네, 흑백 요리사가 왜 붐이 일었나 생각해보면 결국 흑수저와 백수저로 계급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경연에서는 계급장 떼고부터 이걸 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한테 저는 킬링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계급이라는 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인도나 조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더 들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정말 아무리 친하고 소중했던 친구 사이에서도 또 자신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왕과 백성 사이에서도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시선이 계속 영화 속에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오래전에 사라진 전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또 계급을 나누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더 심화된 사회에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영화였어요. 우리 왜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얘기 들으면서 오늘 내가 할 얘긴데. 닭장 타파 동아리야? 계급과 불평등에 대한 얘기 궁금하시면 지난 에피소드 안 들어보셨으면은 근데 그 얘기도 너무 한번 챙겨보시고. 지난 에피소드랑 계속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다르니까. 말은 화이트 타이거 그냥 존재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봐주세요.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 그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뭔가 이런 심파적인 요소 사극이 그립다 연기 한다면, 엄청 좋다는데? 네, 전람 보시면 근데 저는 사실 좋을 것 강동원의 노예 연기? 노예는 아닌가? 하인? 그렇죠. 비주얼이 주인집 아들이 더 어울리는데. 그래야 얘기가 되지. 그건 맞네요. 현빈도 북한군이잖아요. 유해진이 대한민국 군인이고 현빈이 북한 군인이잖아. 근데 뭐 선존 차선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주말에 한번 즐겨보셔도 맞아요. 좋을 것 같다. 참이 참고로 좋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이 제작을 제작과 했죠. 각본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진짜 감독은 김상만 감독. 그렇군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뭔가 떠오른 생각이나 추천하고 싶은 작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